내가 당뇨가 될 상인가? 자, 우리가 예전에는 당뇨가 다음 단요 다식, 아주 클래식한 전형적인 초기 증상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검진도 많아지고 자가혈당도 쉽게 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당뇨를 의심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도 아직까지 자가혈당을 측정한다든지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뇨에 잘 걸리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이 당뇨를 진행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탁T입니다. 자, 오늘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나온 2015년 당뇨병 진료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 즉 말해서 2형 당뇨가 잘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는 자, 한국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적절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표 1과 같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당화혈색소나 공복혈당 검사 등등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죠. 우리가 2형 당뇨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 유전, 생활 습관. 자, 이 중에서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당뇨에 잘 걸린다. 그런데 자, 40세 이상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40세 이상은 국민건강검진이라는 나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당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검진에서는 공복혈당 검사 만 포함이 돼 있어요. 당화혈색소 검사나 식후혈당, 당부화 검사 이런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뭐 꼭 30세 이상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성인이라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첫 번째, BMI, 즉 체질량 지수가 23인분, 즉 키 대비 몸무게가 과체중인분. 이게 서양에서는 25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한국인은 췌장 능력이 이미 줄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비만만으로 쉽게 당뇨 걸린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이라면 당뇨 잘 걸린다. 두 번째,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 영어로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자, 코즈 원인에 보면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좌식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이 당뇨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격렬한 운동을 한 번 이상이라도 하면 당뇨 위험이 3분의 1이나 줄어듭니다. 자, 일주일에 운동을 5번 이상 한 분은 인슐린 감수성이 매우 높다,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낮다. 운동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 분이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낮다,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가 스스로 운동하면 덜 걸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거는 어쨌든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당뇨 고위험군이니까 성인이라면 당뇨 검사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 자,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꼭 부모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당뇨가 있다면 나도 당뇨가 잘 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촌 관계 안에서 당뇨가 있으면 난 당뇨가 잘 걸리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이전에 출산력이 있는 여성분에서 4kg 이상의 거대아를 부모한 적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를 앓았다면, 임신성 당뇨는 뭐 굉장히 강한 현성 당뇨의 위험인자가 되겠죠. 임신성 당뇨 앓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40세가 아니어도 당뇨 고위험군이다. 당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게 뭐 개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뇨 전 단계인 분, 이분들은 빼박이죠. 빼박.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쯤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당뇨 전 단계이신 분은 내가 지금 당뇨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캐치가 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영원히 당뇨 전 단계로 머물거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거는 결국 상당수가 당뇨로 진행을 하는 일종의 당뇨의 일련의 과정 중에 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일 좀 실소가 나오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당뇨 전 단계는 당연히 뭐 당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당뇨 전 단계조차 벗어날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을 얘기하는 거고,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는 같은 성인병, 요즘 말로 하면 생활습관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이 세 가지가 똑같죠. 유전, 노화, 생활습관 똑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은 당연히 당뇨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혈증도 똑같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대 성인병,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 다 연결되어 있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지혈증의 파라미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HDL이 35 이하이거나 TG, 우리가 말하는 중성지방이 250 이상인 분, 이 두 가지가 당뇨가 잘 생기는 그런 예측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다낭성 난소증이나 흑색극세포증. 둘 다 굉장히 어렵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산부인과 질환이고, 흑색극세포증은 굉장히 희귀난치성 피부 질환입니다. 자, 구글에 흑색극세포증 검색하면 자, 요렇게, 꼭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떼
낀 것처럼 이렇게 접치는 부위에 까맣게 색소가 침착이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뭐 이렇게 까맣게 됐다고 해서 다 흑색 극세포증은 아니에요. 이런 피부 색소 침착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흑색 극세포증으로 진단을 받은 분,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분, 이런 분들은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병의 기전이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당뇨 검사를 해야 되고, 사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흑색 극세포증 진단을 받는 순간에 바로 의사들이 내분비내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심혈관 질환. 우리가 40세가 안 됐는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걸렸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가 당뇨 고혈압도 수십 년을 알아야지 이런 병들이 잘 생기는데, 심지어 당뇨 고혈압을 진단받기 전에, 그것도 40세 전에 심혈관 질환을 알았다. 이런 분들은 모르고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당뇨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웬만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당뇨의 고위험군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나 연구가 되고 있는 위험인자들이 수면 부족, 잠을 만성적으로 굉장히 못 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논문도 있어요. 밤에 불 켜고 자는 사람, 아주 정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밤에 불을 켜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뇨에 잘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역형 인간,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당뇨에 잘 걸린다고 해요.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지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기보다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비만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당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지나치게 빨리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체지방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에 잘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탄산 중독, 생각만 해봐도 당뇨에 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냉동 가공식품 자주 먹는 분들, 특이하게도 흡연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흡연이 당뇨를 일으킨다는 논문도 많긴 한데, 1형 당뇨를 일으키는 것은 거의 확립이 돼 있지만 2형 당뇨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또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당뇨가 걸릴 상인가, 당뇨에 걸릴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최신 논문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2형 당뇨병 언제 시작합니까? 자, 일본에서 27,392명을 대상으로 5.3년간 비당뇨인, 당뇨가 아닌 분, 여기에는 당뇨 전 단계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이 나고 당뇨 전 단계 27,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들이 당뇨로 진행을 하는지 연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완전 비당뇨인 11,000명과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한 4,780명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비당뇨인과 당뇨 전 단계 26,000명과 완전히 당뇨로 진행한 1,000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본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널리 알려진 위험인자들이고, 여기 밑에 2가지가 새로 알게 된 이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 수치 중에 우리가 AST, ALT, 그 중에 ALT가 높은 사람은 당뇨에 잘 걸린다. 자, ALT가 18인 사람은 당뇨 전 단계로 진행을 안 하는데 19인 사람은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한다. 19인 사람은 당뇨로 진행을 안 하는데 26인 사람은 당뇨로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20이 넘으면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자, 스파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파이스가 영어의 약자예요. SPISE, Single Point Insulin Sensitivity Estimator, 즉 우리말로 하면 인슐린 감수성 추정 계산식, 인슐린 감수성 계산 공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스 값은 키 몸무게, HDL, 중성지방 이 4가지 수치만 알면 내 인슐린 감수성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이 잘 먹히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인슐린이 잘 안 먹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했을 때 8.7이면 당뇨 전 단계로 진행 안 하고, 8.15면 당뇨 전 단계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8.1이면 당뇨로 진행을 안 하고, 6.4면은 당뇨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대략 7 미만이면 당뇨로 진행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A 그림이고, 당뇨로 진행하는지 파악하는 게 B 그림이에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 흰 네모가 당뇨 전 단계로도 안 가는 완전 비당뇨인이고, 이 까만 네모가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10년 전에 보면, 10년 전에 스파이스가 8.4 정도였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당뇨 전 단계가 되더라. 그리고 10년 전에 8.7 정도였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그대로 8.7 정도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B 그림을 보시면 흰 동그라미가 비당뇨인과 당뇨 전 단계를 합친 사람들이고, 까만 동그라미가 당뇨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을 비교해보면 10년 전에 8.3 정도였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8.3 정도로 그대로 비당뇨인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머무는데, 10년 전에 처음부터 7.3 정도였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결국은 6.6 정도로 확 떨어져서 당뇨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미리 스파이스 값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완전히 정상인일 때 20년 후에
당뇨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지금 현재 스파이스 값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혹하죠 이거. 그래서 자, 이제부터 현기증 나시죠. 자, 스파이스 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스파이스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HDL 값에 0.185승 곱하기 600, 그 다음에 BMI 1.338승 곱하기 중성지방 0.2승을 곱한 거를 분모로 나누면 스파이스 값이 돼요. 자, 좌절스럽죠. 이거를 자, 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스파이스 값을 구하는 계산 방식을 엑셀로 정리해서 첨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첨부 파일 누르면 돼요. 내 PC에 저장. 그러면 저장이 되죠. 자,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여기 편집 사용을 반드시 눌러야 돼요. 자, 편집 사용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 실제 있는 분의 수치예요. 61kg, 173, HDL 60, 중성지방 128. 이러면 자, 스파이스 값이 8.59죠. 8.59면 여기 까만 네모에 가깝죠. 그래서 10년 후에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 요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진행할지 를 보면 당뇨로 진행하는 수치인 까만 동그라미 보다는 흰 동그라미를 뭐 훌쩍 넘었죠. 그래서 10년 뒤에 당뇨로 진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신에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20년 뒤에는 당뇨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또 넣어볼게요. 자, 몸무게 70kg, 키 178cm, HDL 58, 중성지방 202 넣으면 6.99 나오죠. 자, 6.99 보면 여기쯤이잖아요. 지금 당뇨 전 단계는 이미 훌쩍 넘어버렸고 당뇨도 여기쯤이 6.99니까 대략 2년 뒤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거는 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뇨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은, 아주 높은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스 값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무시무시하죠. 자, 이 방송 보시는 모든 환자분들 바로 병원에 콜레스테롤 검사해 놓은 게 있으면 피검사 결과지 달라고 하셔서 이 엑셀 다운받아서 바로 수치 지금 넣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위험인자에다가 이 일본 논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볼 수가 있어요. 즉 간 수치, ALT 수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과 키 몸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인슐린 감수성인 스파이스 수치,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처음부터 다시 마지막으로 당뇨 고위험, 당뇨로 잘 진행하는 사람, 당뇨가 될 상인가, 당뇨가 될 상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부 다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 보면 40세 이상이거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뇨 검사를 하는 게 좋다. BMI 23 이상인 분,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 거대화분만 병력이 있거나 임신성 당뇨를 알았던 분, 당뇨 전 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 다낭성 난소증, 극세포증을 진단받은 분, 심혈관 질환 앓은 분, 여기에 10번째 ALT가 26 이상인 분하고 11번째 스파이스 값이 7.0 이하인 분들은 당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고,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이드라인마다 그리고 이 11가지 조건에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엄밀하게, 가장 빡세게, 가장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공복혈당과 당뇨색소 검사가 간단하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는데, 여기서 당뇨가 진단되면 그냥 끝인 거고, 여기서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 하더라도 공복혈당이 110이 넘거나 당뇨색소 6.1이 넘으면 꼭 당부화 검사까지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 떠나서 간헐적으로 자가혈당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지, 그리고 당뇨 확진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당뇨 진단 검사 방법이라는 영상 제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임신성 당뇨 환자분들, 제가 영상 하나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 하기까지 하나 만드는 게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만드는 중에 2019년도 당뇨병 진료 지침이 나왔어요. 완전히 따끈따끈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판에는 임신성 당뇨 알았던 분들은 출산 2개월째 경구 당부화 검사로 당뇨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정상이면 이후에 매 3년마다 당뇨 조기 검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2019년 판에는 원래 2개월이었는데 출산 6에서 12주 후에 경구 당부화 검사로 당뇨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기 정상일 때 원래 3년마다 했는데 매년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하고 똑같이 임당도, 임신성 당뇨도 1년에 한 번씩 당뇨 검사 받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당뇨 예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전부 다 녹화하고 편집까지 다 끝마쳤는데, 업로드 예정이었던 바로 오늘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 당신 10년 안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당뇨 확률 계산기라는,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주제에 관한 영상이 딱 올라와서 제가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의대 내부민외과 김대중 교수님하고 하경화 교수님 팀이 2002년부터 2003년 당뇨 환자 3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10년 내 당뇨병 발생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대상으로 10년 후에 당뇨를 예측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요거는 제가 여기
제 이름 있죠. 의학 채널 비욘드 측에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요거를 환자분들께 소개해 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학 채널 비욘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당뇨 확률 계산기 엑셀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항상 요런 식으로 떠요. 요게 화면이 없어가지고 당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떠요. 여기서 편집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올린 파일이랑 똑같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입력을 해서 10년 이내 당뇨병 발생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이가 40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0세 환자분 한 분을 예시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나이는 40세고요. 성별은 남자, 당뇨병 가족력 있고요. 여기서 음주는 남자만 넣고요. 감마 GTP는 여자만 넣습니다. 그래서 음주 안 하시고 흡연 안 하시고요. 운동 중간 정도로 하시고 혈압약 안 드시고 스타틴도 안 드시고 키는 173에 몸무게 62kg, 수축혈압 133, 총 콜레스테롤 233, 공복혈당이 113. 자, 남자니까 감마 GTP는 안 넣고요. 이렇게 넣어보면 자, 나오죠. 바로 10년 내 당뇨병 발생 확률이 12.4%입니다. 자, 요런 예시가 있고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자, 이거 실제 있는 분입니다. 45세 남자분이시고 당뇨병 가족력 없으시고요. 음주 중간 정도로 하시고 담배도 피시고 운동 안 하시고요. 혈압약 안 드시고 스타틴 안 드시고 키 171, 몸무게 75kg, 혈압이 128, 콜레스테롤 244, 공복혈당 125 하면은 10년 내 당뇨병 발생 확률이 23.6%입니다. 자, 이분은 한 4분의 1의 확률로 당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기준으로 뭐 얼마 이상의 확률이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딱 확률이 숫자로 나오니까 확인 삼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확률을 가지고 당뇨가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예측 검사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2019년 심판 당뇨 가이드라인에 당뇨병 위험도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점수를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닥터등요 제 경우를 한번 넣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나이는 2점이고요. 부모 중에 당뇨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점, 3점. 그 다음에 혈압약 안 먹고 있고 혈압도 정상이고요. 허리 둘레가 여기서 84는 33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0은 35.5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를 직접 재보시면 되고, 만약에 재는 게 도저히 여의치 않을 때는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바지 둘레로 대충 감안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바지가 33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0점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 안 피고요. 음주 안 하고요. 그래서 제 당뇨 위험도 점수는 3점입니다. 이게 11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5점 이상이면 당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8점에서 9점은 5점에 7점보다 2배가 높고 10점, 11점일 경우에는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예측 점수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게 3가지나 되죠. 스파이스 수치랑 아주대에서 개발한 당뇨 예측 확률 점수, 그리고 2019년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당뇨병 위험도 점수, 이렇게 3가지 다 정량화할 수 있는 점수들이니까 전부 다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뇨에 잘 걸린 사람인 것도 알겠고 당뇨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당뇨 고위험군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 당뇨로 진행을 안 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자, 예방법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이에요. 이 예방법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